과일을 식후 이제 디저트 문화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식전 과일은 약이고 식후 과일은 독이다. 아침 식사로 500g의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5일 정도만 처음에 조금 노력을 해줘도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완전 소화, 완전 면역, 그리고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고 또 미리 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암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위암세포, 자궁암세포 이런 암세포들을 실제 키워서 암세포를 마우스의 이제 피하에 종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심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포든지 간에 우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항상 뭔가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포 배양액 안에는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다가 FBS라고 해서 피털 보바인 시럼이라는 건데요. 소의 혈청 성분에서 아주 보약 같은 그런 영양 성분을 또 더 넣어줍니다.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 끼 식사 또 삼시세끼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영양들을 과연 공급받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돼서 몸 전체를 시스템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에도 분명히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영양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이 세포도 영양을 잘 공급받다가 죽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세포가 죽냐면 세포 배양액의 색이 핑크색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세포가 점점점 분열을 하고 계속 자라면 세포가 밥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먹고 분열을 계속 하니까 이 핑크색이 점점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연구원들이 이 주황색이 또 이제 노란색까지 되면 세포가 다 밥을 먹고 다 쌌다는 뜻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됐을 때 세포 배양액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세포를 새로운 이제 접시에 옮겨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죽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되는 요인은 뭘까? 어떤 외부적인 세균, 바이러스,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대사 산물이 독소가 돼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독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도 모든 기본 조직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음식을 먹으면 대사를 거쳐서 배설을 하잖아요. 이 대사 과정 중에 반드시 독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독소를 우리는 현대의학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수치적인 것만,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 검사 이런 수치만 보잖아요. 이 독소를 간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에서도 생명의 원리는 충분한 영양과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우리 몸 전체도 음식을 먹으면 이 대사산물이 잘 빠져나가는 해독, 생명은 무조건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움직이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단백질이 소화가 덜 되면 부패가 되고 지방이 소화가 덜 되면 산패가 돼요. 소화가 잘 돼야 영양이 잘 흡수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피와 살을 만드는 원료가 되잖아요. 소화라는 것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에너지를 얻기 위한, 영양을 흡수하기 위한 작용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몸은 이 소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소화하지 않으면 변질이 돼요. 집에 만약에 식탁 위에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간 방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이것처럼 위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얘를 처리하지 않으면, 소화하지 않으면 부패되고 변질이 되기 때문에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요. 내가 먹은 음식에 영양소를 완전히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그 상태를 저는 완전 소화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뷔페식을 갔다 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막 트림도 나오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뭔가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 있죠. 근데 뷔페식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과일, 채소 뭐든지 다 먹기 때문에 불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소화가 된 결과는 독소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온 몸에 계속 누적해서 쌓이다 보면 내 몸에서 당이 다 사용되지 못해서 떠다니는 게 당뇨잖아요. 또 지방이 다 사용되지 못해서 혈액에 남아있는 게 또 고지혈증이고, 또 대사산물인 요산이라는 것이 몸에서 또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 그게 통풍의 원인이 되고 또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 질병의 원인이 독소에서 발생하고 이 독소로 인해 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모든 질병은 또 염증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죽은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모든 음식을 다 열 처리를 해서 효소의 활성이 떨어진 상태, 굽고 튀기고 찌고 하면은 온도가 다 100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효소라는 거는 42도가 넘어서면 활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가열한 음식만 먹었을 때 우리 인체 내에서는 효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온몸에 한 13,000가지 정도의 효소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동맥의 이 혈액순환 안에도 약 70가지 정도의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범주로 보면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 이렇게 큰 부류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효소가 작용하는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체내 밸런스,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면역작용, 백혈구가 면역세포잖아요. 백혈구가 튼튼하고 일을 잘 하려면 몸에 효소가 충분해야 돼요. 이 암 환자들은 몸에 효소가 별로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병증이 있다는 것은 몸에 효소 작용이 잘 안 되고 있고 효소가 적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재생 작용인데요. 머리카락 계속 자라잖아요. 손톱도 계속 자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몸은 1년 정도면 몸 전체가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도 역시 온몸에 있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4번째로는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용. 먹었는데 배출이 안 되면, 또 독소가 안 빠져나가면 그게 큰 문제잖아요. 집에 뭐 하수구가 막히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채워놓으면 문제가 되듯이 우리 몸에도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해독 효소를 만드는 것, 또 온몸에 있는 다양한 효소들을 만들어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들도 효소의 작용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면역 세포들이 서로서로 또 신호를 계속 전달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도 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있고 빨리 염증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면역력이 막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가공식품, 가열식품만 계속 먹다 보면 여기에 쓰일 수 있는 이 효소가 한마디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질병의 치유 작용이 적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효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효소를 적게 사용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이미 식품 안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효소가 사라진 음식, 가열된 음식과 가공식품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육류,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고기도 사람들이 이제 권장하는 양이 다 다르고, 또 요즘은 또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또 많이 드시는 것에 어느 정도 좀 합리화가 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 이제 동물 실험 결과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고기 섭취를 할 경우에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사람은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이 아니라서 위산이 사자에 비해서 4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모니아, 요산, 요소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변의 냄새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그게 완전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우유 유제품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 하루에 뭐 10% 이내로, 5% 이내로 적게 드실 때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골고루 잘 먹어라.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골고루 드시게 되면 여러 음식이 섞이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는 다 소화 효소가 각각 다르거든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뭐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아제. 이 모든 음식을 만능으로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 작용점이 다르고 각각 pH들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동시에 뷔페처럼 많이 먹을 경우에는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 만약에 하실 때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좀 소량하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하실 때는 밥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뭐 나물, 김치 이 정도 먹잖아요. 그런데 뭐 동시에 막 밥, 고기, 생선, 계란 막 동시에 먹는 것은 소화효소가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소화 불량은 독소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한국인들이 위 건강 되게 약하잖아요. 뭐 소화기 질환 있는 분들 너무 흔하죠. 뭐 위염, 뭐 위축성 위염,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장상피 화생, 또 위암까지 이렇게 왜 많을까? 뭐 맵고 짠 음식이 원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완전한 소화를 경험한 후에 느꼈던 그 느낌은 식사를 했는데도 속이 너무 편하고 식곤증도 전혀 없고 몸이 진짜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한식으로 식사를 하면 꼭 밥과 국찌개가 같이 나오죠. 그 여러 개의 이제 반찬이 나오는데 밥을 말아 드시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물에 말아 드시거나 또는 식사를 하시다가 물을 많이 드십니다. 근데 이 문화가 유독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잖아요. 한마디로 소화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위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보다는 저는 이제 국물 요리가 훨씬 더 위 건강을 약화시키는 원인인 것 같아요. 침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침에 의해서 범벅이 되려면 50번 이상 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진짜 몇 번 안 씹잖아요. 그러면 위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국의 국물 또는 물과 이 소화 위액이 다 또 섞이면서 소화액이 묽어지게 돼요. 그러면 소화액이 묽어진 것 자체가 쌀은 아밀라제, 소화 효소를 만나서 포도당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묽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계속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죽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잘 씹으면 이 침에도 엄청난 효소와 또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루룩 삼키는 식습관보다는 훨씬 10배, 뭐 100배 훨씬 좋아요. 비록 가공식품이라도 예를 들어 햄버거라도 소량을 먹고 소식을 하고 또 많이 씹으면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독소도 훨씬 덜 발생하게 되고 또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나 가열 음식이라도 많이 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먼저 크게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 점막 상피세포는 5일 만에 새롭게 재생이 됩니다. 이 5일 정도만 처음에 조금 노력을 해줘도 우리 몸이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5일 동안 가장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상피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이제 바뀌면서 세포 성장 분열에 꼭 이제 필요한 성분인데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한 5일 정도 섭취하시면 굉장히 이제 속이 편안한 걸 느낄 것이고 이 상피 재생부터 해서 이제 그 안에 진피 또 깊숙이는 세포까지 바뀌려면 그래도 한 달에서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5일은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아침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사과가 금사과다라는 말이 있어서 아침에 뭐 사과 먹는 거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산이 많고 위가 약한 분들은 사과를 드시면 안 좋습니다. 사과 먹으면 속 쓰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바로 표시가 납니다. 위가 약하다는 것은 위 점막이 지금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 점막은 원래 두툼해가지고 위액도 나오고 또 점액 물질이 나와서 산이 있지만 이 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점액층이 얇아진 거예요. 이 점액층이 얇아지는 시기가 그 증상이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축성 위염 또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도 요즘 많으신데 위 점막이 장의 상피처럼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장의 상피는 원래 두툼하지 않고 얇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사과보다는 신맛과일보다는 바나나를 추천을 드려요. 또 이 바나나와 함께 같이 먹으면 좋은 주스로 제가 면역 주스를 추천드리거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바나나 1개와 무가당 두유, 아몬드 열알 정도를 갈아가지고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가 편합니다. 이거를 한 5일 정도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고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 단호박, 브로콜리, 양배추즙에는 뭐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서 위점막 재생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식사 중에 최대한 드실 수 있다면 반찬이나 또는 뭐 단호박, 브로콜리 스프 같은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근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점막은 5일 만에 재생이 되니까 난 이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개선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들은 보통 과일을 식후 이제 디저트 문화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식전 과일은 약이고 식후 과일은 독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식사 후에 먹으면 안 좋은가? 식사 중에 밥도 먹고 뭐 김치도 먹고 뭐 생선, 고기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이후에 과일의 당과 섬유질, 수분이 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당분과 섬유질이 따뜻한 위 안에서 장시간 있게 되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발효 식품으로 먹는 건 좋은 건데 내 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후과일은 독이 되고 이때 초과된 당 때문에 뭐 중성지방이 될 수도 있고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전 과일로 먹게 되면 과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저는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은 제가 무려 9대 영양소로 정리를 해드려요. 보통 뭐 탄단지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여기 비타민, 미네랄 해서 5대 영양소 또는 뭐 물, 식이섬유 해서 뭐 7대 영양소 이렇게 7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여기에 항염,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식물 영양소와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먹기 때문에 효소까지 9대 영양소가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과일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이 자체로 완벽한 식사가 되는 거죠. 우리 공복에 스팸 먹지 마라, 공복에 라면 먹지 마라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꼭 공복에 과일 먹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전혀 어떤 순리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식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완벽한 영양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 있는 분들이 가장 이제 당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당뇨병 있는 분들이 현미밥, 뭐 고구마 드세요, 안 드세요? 보통 다 드시잖아요. 자, 현미밥과 고구마를 기준으로 제가 당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현미밥의 당지수가 55예요. 고구마도 55예요. 근데 당뇨 있는 분들 제가 보면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도 현미만 드시지 않고 진짜 흰쌀밥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과자, 뭐 면 종류, 뭐 국수, 우동 이런 것도 가끔 드시더라고요. 떡도 드시고 자 그런 당은 한 80, 90 정도로 당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당분은 안전하게 드시면서 과일은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과일의 당지수를 꼭 말씀을 드려요. 보통 사과는 36 정도이고 아주 달콤한 포도도 4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베리류, 딸기, 키위 뭐 이런 과일들은 훨씬 더 당지수가 낮습니다.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미보다도 과일의 당지수가 더 낮다. 대부분의 과일이 가끔 뭐 망고나 파인애플 일부 과일이 좀 높기도 한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밥 한 공기를 드시면 당분의 양을 한 60g 이상 정도 먹게 돼요. 그런데 과일을 60g 정도 쌀 한 공기의 양을 먹으려면 500g 이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치면 과일의 당분이 굉장히 적은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쌀은 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당지수를 올리는 게 다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 조화롭게 있거든요. 포도당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쌀밥이 가지고 있는 당분의 양보다 절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지수도 낮고 양도 훨씬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너무 달콤한 과일이 불안하시면 그건 드시지 마시고 블루베리, 딸기, 키위, 토마토, 사과 속이 쓰리지 않는다라면 드시도록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또 크롬이나 여러 미네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쌀밥에는 이 영양소가 다 없어요. 과일과 채소 이런 음식을 좀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미량 영양소도 같이 공급이 됩니다. 실제 이제 호주 어떤 한 대학교에서 생과일을 당뇨병 환자에게 먹었을 때 당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저도 뭐 상담을 해드리는 분들이 밥을 저는 과일이나 다른 걸로 바꿔드리는데 훨씬 당이 빨리 떨어집니다.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것이 쌀밥의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내가 필요한 당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서 수분이랑 그리고 식이섬유, 효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배고픈 것을 채우고 나면 포만 중추가 작용을 해서 식욕이 딱 억제가 돼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 그런데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한마디로 저도 예전에 좋아했던 빵 같은 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다 효소가 없는 죽은 음식이잖아요. 과식하게 돼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과식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수분도 있고 이 효소가 채워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본 식사를 하시면 쌀밥의 양도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또 맵고 짜고 막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 사실 또 과식을 부르잖아요. 이런 양념에 대해서도 이미 입맛이 약간 신선한 청량감 또 단맛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반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식욕이 많이 당기지 않아요. 또 먼저 이 수분과 섬유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또 막습니다. 근데 항상 식사를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혈당이거든요.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 나중에 당뇨 전 단계, 당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쌀밥을 먼저 드시게 되면 보통 흰쌀밥을 많이 드실 경우에 혈당 상승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위 건강이나 또는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아침 식사로 500g의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과일 안에는 부대 영양소, 정말 이렇게 퍼펙트한 영양을 담고 있는 건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루 삼시세끼 중에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을 통해서 좀 충분하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점심 저녁까지 완벽한 건강식을 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위, 건강한 또 체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일 식사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일을 갈아 먹는 거예요. 과일을 주스로 드시거나 또는 과일의 식이섬유를 제거해서 즙만 드시거나, 착즙 주스는 사실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만 갈았을 경우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쪼개고 갈고 또 즙을 추출하는 순간 당분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마시면 바로 혈당 상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굉장히 매력 있는 음식이지만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착즙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과일을 그만큼 희석시킬 수 있는 채소가 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나 케일이나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좀 많이 넣을 경우에는 당분의 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갈아 먹어도 되고 또 착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식사로 드실 때는 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일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막 이것저것 뷔페처럼 막 3-4가지를 섞어서 먹는 것보다는 과일은 성질이 다양해요. 신맛과일, 단맛과일, 그리고 기름이 있는 과일, 아보카도나 두리안 같은, 그리고 메론류 과일, 참외, 수박, 이런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차긴 찬 성질이 있는 과일이 있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계산해서 먹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막 섞어 먹기보다는 그냥 한 종류 다 드시고 나서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방법. 한 아침에 3가지 정도의 과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시면 또 위가 약한 분들도 크게 문제가 없고 보통 분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식사가 됩니다. 동시에 섞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름이다 하면은 보통 참외, 복숭아, 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외라는 것은 사실 밭에서 나는 과일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채소에 가까운 수박이나 이런 것들 나무에 딱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밭에서 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채소는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항상 다르긴 한데 3시간 이상이라 할게요. 채소는 과일보다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질긴 섬유질, 셀룰로스라고 하죠. 이것이 사람의 소화효소로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내미생물에도 소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소류는 좀 뒤에 먹는 것, 과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뒤에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채소에 가까운 토마토, 참외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먹는 것을 좀 이상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뭘 먹기만 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체하고 더부룩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위 건강은 내가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반드시 관리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과일 식사를 아침마다 하신 분들은 대부분 똑같이 하시네요. 속이 편해요. 덜 피곤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화장실에 잘 가요. 네, 이런 이야기들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위는 뭔가 염증 단계에서 방치하면 나중에 크게 고생하게 됩니다. 위궤양, 위암으로 번지는 게 이 시작이 바로 염증이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꼭 선택을 하시고 그냥 항상 제철 과일 위주로 속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바나나, 포도, 가을, 겨울에 나오는 귤이나 황금향 이런 다양한 과일들을 일단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를 500g씩 좀 드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 달 안에도 또는 빠르면 3일만 해도 내 위가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요.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always should have stayed.